갈리폴리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한테 했던 연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유명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오스만 제국의 본국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젠 노예가 되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제군들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살아남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늘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개죽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죽음이 조국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대들 이름은 남을 것이다. 나 역시 여기에서 무너지면 제군과 같이 시체로 뒹굴고 있으리라. 배운숙의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52편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혹시 튀르키예가 과거에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터키죠. 터키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칠면조가 되겠습니다. 칠면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죠. 그래서 겁쟁이라든지 바보 이런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튀르키예로 국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튀르키예라고 불러주시면 튀르키예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튀르키예 앞에는 형제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나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의 뿌리를 고대 돌궐로 보고 있습니다. 국사 시간에 돌궐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시 동아시아의 최대 강국은 당나라였습니다. 이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고구려가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왼쪽에 보시는 몽골 초원에 있는 귤테긴 비석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학생들은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 고구려와 돌궐이 동맹을 맺었다,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현재 튀르키예는 언제부터 형제의 나라다라는 게 더 친숙하게 알려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이죠. 여러분, 이 한국전쟁 때 튀르키예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군인들을 파병을 했었는데요. 이 튀르키예 군대는 6.25 참전 국가 중에 가장 용감히 싸운 군대로 유명합니다. 파병 숫자 대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군은 또 한 번 우리 대한민국에 감동을 안겨주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고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전쟁 고아를 이 튀르키예 군인들이 돌봐주었다는 거죠. 수원에 가면은 앙카라 학교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앙카라라는 곳은 바로 이 튀르키예의 수도였죠. 그 수도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또 교육까지 담당해 주었던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이 튀르키예 군은 한국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숙한 관계,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튀르키예인들에게 조국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형제가 피를 흘린 땅, 그게 바로 조국이다. 그 피를 흘린 땅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고 그 무대가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은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태극기가 나와 있고 그 밑에 튀르키예 국기가 나와 있는데요. 국기 사이즈가 어느 나라가 더 크죠? 튀르키예가 훨씬 더 큽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 터키, 과거에는 터키였으니까요. 한국 대 이 터키의 3, 4위전 경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로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국기가 한국의 태극기보다 훨씬 더 크고 그 고마움을 우리의 붉은 악마가 표현을 했다는 거죠. 경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대 2로 터키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의미가 없었죠.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이 우정을 나눈 걸로 유명한 경기가 되겠죠. 한일 월드컵 3, 4위전 이후에 코트라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
한국이 터키에 수출하는 이 수출액이 71%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튀르키예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애정어리게 또 이 3, 4일전의 응원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저에게 넘버원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가보았거든요. 그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오른쪽에 아시아에 걸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와 유럽 쪽에 걸쳐 있는 트라키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대륙에 걸쳐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도시가 이스탄불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져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 되겠고요. 과거에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이스탄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탄불의 위치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습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31km 정도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아시아 지역이고요. 왼쪽 유럽 지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쪽을 신시가지, 아래쪽을 구시가지로 불리우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특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본 관광지 몇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남쪽에 있는 이 구시가지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이스탄불 전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야소피아가 있고요. 이 아야소피아 위쪽에 보면은 토카프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카프 궁전은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세운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야소피아만큼 유명한 모스크가 있죠. 그게 바로 블루 모스크가 되겠습니다. 아야소피아 바로 왼쪽에 이 블루 모스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야소피아에서 블루 모스크가 바로 보입니다. 이 블루 모스크에서 또 아야소피아가 바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관광의 묘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왼쪽에 보면은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 시장이 있거든요. 이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진귀한 튀르키예 특산품을 구입하시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시가지에서 위쪽에 있는 신시가지로 가시려면 저 중간에 갈라타 다리를 건너가시면 되거든요. 이 갈라타 다리를 건너가시면 왼쪽에 갈라타 탑이 있습니다. 이 탑 위에 올라가셔서 보스포루스 해협 전체를 전망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시가지 오른쪽에 보시면 돌마바흐체 궁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돌마바흐체 궁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온 곳이 이스탄불이 아니고 베니스야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건데요.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술탄의 궁전, 토카프 궁전이 되겠습니다. 이 톱이라는 것은 대포라는 뜻이고요. 카프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포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검소하게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로 당시에 붐볐던 곳이 토카프 궁전이었습니다. 토카프 궁전은 놀라운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놀라운 보물, 바로 모세의 지팡이죠. 구약 성경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그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가 이 토카프 궁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볼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골리앗의 머리를 쳤던 인물이 있었죠.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쳤던 검도 이 토카프 궁전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성물이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터키에서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 더 잘 전시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궁전은
돌마 바우체 궁전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서울에 관광을 오면은 늘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을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탄불에 여행을 오시면 돌마 바우체 궁전이라든지 이 토카프 궁전을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마라는 뜻은 채우다라는 뜻이고 바우체라는 말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으로 채워진 이런 뜻이 돌마 바우체 궁전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이 토카프 궁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화려함이 진수를 보여줍니다. 1856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1856년은 오스만 제국이 크림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도중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이 화려한 궁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1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마 바우체 궁전은 1조 원짜리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전쟁도 해야 되지, 제국도 이끌어 가야 되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빚을 내서 이 돌마 바우체 궁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빚을 냈냐 하면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많은 돈을 빌렸다고 알려진 궁전이 바로 돌마 바우체 궁전이 되겠습니다. 이 돌마 바우체 궁전은 정원으로 가득 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정원이 바로 이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가 곧 정원이라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 돌마 바우체 궁전이죠. 너무나 아름다웠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마 바우체 궁전이 완공이 되자 이웃 나라에서 집들이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9세기에 가장 큰 부자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였죠?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였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 돌마 바우체 궁전을 완성했던 오스만 제국에 통 큰 선물을 줍니다. 그 통 큰 선물이 바로 이 시계탑이 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비슷한 시계탑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빅벤 시계탑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영국 왕실이 빅벤 시계탑하고 닮은 이 돌마 바우체 궁전의 시계탑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이스탄불을 여행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돌마 바우체 궁전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홀에 매달린 세상에서 가장 큰 샹들리에가 되겠습니다. 휘황찬란하죠. 저는 떨어질까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샹들리에가 돌마 바우체 궁전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과 달리 돌마 바우체 궁전은 튀르키예 국민들한테 이 장면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아버지, 국부라고 불리는 아타투르크가 돌마 바우체 궁전 이 방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1938년 11월 10일이었고요. 오전 9시 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의 시계는 9시 5분으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갈 때,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갈 때 꼭 건너야 될 다리가 있죠. 제가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갈라타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갈라타 브릿지를 갔었는데요. 이 갈라타 브릿지에서 이스탄불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정겨웠는데요. 이들이 어떤 물고기를 많이 낚았을까요?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타 다리 밑에는 이 고등어 케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식으로 고등어 케밥을 먹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케밥이라는 뜻은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종 케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탄불로 여행을 하시면 이 고등어 케밥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거리도 끝내주는 관광지가 이스탄불이 되겠는데요. 또 하나의 먹거리,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별 감흥이 없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이름 앞에는 제가 터키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 아이스크림 많이 드셔보셨죠? 근데 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면 엄청난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죠. 고양이보다 더 뛰어난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터키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더 안달이 나죠. 그 안달이 나서 겨우 잡았을 때 그 기쁨, 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걸로 저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많은 저에게는 최고의 넘버원 관광지 이스탄불, 이 이스탄불을 만든 4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이라는 이 지명은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지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되겠고요, 영어로는 콘스탄티노플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폴리스, 누구의 이름에서 이 도시 이름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였던 로마도 제국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었죠.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된 제국의 수도를 옮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새로운 수도가 이곳이 되었다는 것, 이 지정학적인 가치를 알아봐 주었던 안목이 있었던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였다는 거죠.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 되기 전에 이 도시의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던 이 일이 나중에 제국의 수명을 1000년 더 연장시켰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집니다.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을 했었거든요. 1000년 더 연장시켰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 제국의 수명을 더 연장시켰는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기독교 확산에 불씨를 당겼던 황제였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불법이었다는 거죠. 탄압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3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되겠습니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당에서 헬레나라는 체려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이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는요, 세계 최초로 성지 순례, 성지 예루살렘으로 갔다 왔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성지 순례를 유행시켰던 인물이 헬레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놀라운 선물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진짜 십자가를 찾아냈다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찾아냈던 그 장소에다가 예수 무덤 성당을 지으셨던 분이 바로 이 헬레나가 되겠습니다. 헬레나가 이렇게 기독교에 신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은 여간집 딸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간집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황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이가 바로 헬레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에 기독교의 씨앗을 뿌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유럽에서 3대 기독교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훗날 이스탄불이 되는 이 도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탄불을 만든 사람은 솔로몬을 이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 황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황제가 우리가 성경에나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이기게 되었을까요? 이 건물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죠. 아야 소피아. 그 이전에는 성 소피아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랜드마크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야 소피아는요,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그러고요. 튀르키예어로는 아야 소피아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야 소피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기야 소피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성소피아 성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니카의 반란이 되겠습니다. 이 니카의 반란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뿐만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을 흔들 만큼 최대의 반란이었는데요. 당시에 성당도 무너졌고 이 제국의 곳곳의 건물들이 전부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민심도 굉장히 어지러웠겠죠.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소피아 성당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성당을 만들기 전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모난 땅과 둥근 천국을 이 땅에 재현하라.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숙제 황제라고 마음껏 던져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모난 땅과 둥근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 건축가, 그리고 수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해답이 바로 펜덴티브 구조라는 겁니다. 돔의 무게를 4개의 아치로 받치고 또 4개의 기둥으로 지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돔과 아치가 바로 하늘이 되겠고요. 그 4개의 기둥이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높이가 55m 정도 되거든요. 그 55m 위에 이렇게 커다란 돔을 올리는 것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무게를 줄여가면서 이 돔을 올렸다는 거죠. 아마 현대 기술로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건축 양식이 바로 이 성소피아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돔을 올리기 위해서는 벽돌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 벽돌이 로더스 섬이라는 곳에 있는 벽돌이 되겠습니다. 이 벽돌은 일반 벽돌 무게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벽돌이 되겠습니다. 기공이 나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벽돌로 이런 돔과 아치를 만들어서 이 성소피아 성당을 완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완공된 성소피아 성당을 보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탄을 했었죠. 5년 10개월 만에 이 대성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완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권력과 그의 재력으로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했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능가했다고 알려진 게 바로 이 성소피아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 성소피아 성당을 지금 이스탄불을 찾는 수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감탄에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탄불을 만든 세 번째 사람,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새로운 정복자,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가 되겠습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기 이전에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천년을 버텨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요, 이 콘스탄티노플 주변에 성벽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이게 바로 제국이 천년을 갈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탄불을 여행하시다 보면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성벽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벽 이름에 이런 테오도시우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벽과 조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 성벽은 놀랍게도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외벽이 있고요. 중간에 내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하나의 저층으로 된 벽이 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앞에 또 해자가 있어서 어떤 누구도 이곳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흉노족의 족장이었죠. 아틸라가 있습니다. 이 아틸라가 콘스탄티노플에 왔다가 이 성벽을 보고 다시 돌아갔다는 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세월은 1000년이 지났고요. 이제는 화포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우르반 대포가 이 성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메흐메트 2세는 20살이 갓 지난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다는 거죠. 우르반 대포와 뛰어난 예니체리 술탄의 친위병이 되겠습니다. 우르반 대포를 한번 볼까요? 청동 대포죠. 공성용 대포가 되겠습니다. 포신의 길이가 8m 정도 되는데요. 수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그런데 이 우르반 대포에 들어갈 대포알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돌로 만든 대포알 몇 개 보이십니까? 딱 6개밖에 보이지 않죠. 하루에 6개만 쏠 수 있는 게 이 우르반 대포가 되겠습니다. 이 대포알이 270kg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대포알이 날아가서 콘스탄티노플 성벽,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하루에 6개씩, 한 달이면 180개 정도. 이런 식으로 서서히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우르반이라는 말은 우르반 대포를 제작했던 헝가리 기술자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니체리가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황제를 지켜내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또 하나, 메흐메트 2세의 놀라운 지략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정말 배를 산으로 가지고 가서 배우를 공격했던 놀라운 전술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술탄 메흐메트 2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은 마침내 오스만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오스만의 술탄이었던 이 메흐메트 2세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당 바닥의 흙을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리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예수의 공간이 아니라 알라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성소피아 성당의 이 웅장함과 수려함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목민족이죠. 여러분, 유목민족들은 도시를 차지하면 그 도시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초원으로 만들어버리죠. 왜요? 말을 길러야 되니까 말을 식량이 되는 풀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이 성소피아 성당의 수려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지켜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파괴가 아니라 개조를 택했습니다. 놀라운 술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성소피아 성당, 아야소피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었던 돔과 아치로 이루어진 비자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성소피아 성당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슬람 사원 모스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4개의 첨탑이죠. 이걸 미나렛이라고 합니다. 이 미나렛에 올라가서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하루 5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가 아잔의 소리거든요. 아잔의 소리가 울리는 곳이 이 첨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로 개조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떼내고요. 여러 가지 성화를 석회칠로 전부 다 덮어버렸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5번 메카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미허랍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새벽에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스크를 아야소피아를 밝혀줄 샹들리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야소피아에 가시면 그 샹들리에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성소피아 성당 아야소피아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야소피아에 한 10년 전에 갔었거든요. 10년 전에는 이곳이 박물관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모스크로
회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야소피아 내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천장을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랍식 서행 하스로 쓰여진 6개의 원판을 볼 수가 있을 건데 이슬람교를 정착시켰던 4명의 칼리프와 알라신 그리고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이름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탄불을 지켜낸 튀르키예의 국부 케말 아타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케말 아타투르크의 본명은 무스타파 케말이 되겠습니다. 아타투르크는 훗날 터키 공화국의 의회에서 붙여준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타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튀르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타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탄불에 내리시면 바로 아타투르크 공항에 내리게 되겠습니다. 국제공항의 이름이 아타투르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랜드 바자르에서 쇼핑을 하실 때 화폐를 내놓으시죠. 그 화폐가 리라라는 화폐인데요. 이 리라를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아타투르크예요. 우리나라 화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도안이 되어 있지만 이 튀르키예에는 딱 한 명, 케말 아타투르크가 모든 화폐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케말 아타투르크가 어떻게 이스탄불을 지켜냈는지 보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오스만 제국은 큰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오스만 제국은 줄을 잘못 섰어요. 연합국이 아니라 독일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위기가 초래했었고요.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전투가 갈리폴리 전투가 되겠는데요. 이 갈리폴리 전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국의 처칠 총리가 있을 겁니다. 그 처칠한테는 가장 굴욕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갈리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아타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아타투르크가 이 갈리폴리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한테 했던 연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유명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오스만 제국의 본국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젠 노예가 되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제군들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살아남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늘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개죽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죽음이 조국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대들 이름은 남을 것이다. 나 역시 여기에서 무너지면 제군과 같이 시체로 뒹굴고 있으리라. 어떻게 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장수가, 나의 상관이 아타투르크인데. 이렇게 해서 아타투르크는 1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맞은 오스만 제국을 구해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세에 의해서 이 오스만 제국은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왼쪽에 이스탄불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 이스탄불은 그리스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연합국을 등에 업고 아나톨리아 반도로 진격을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를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아타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를 구해내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케말 아타투르크는 터키 공화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미 힘을 다했고 그 부패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술탄제를 없애버리고 공화국을 만들어내었던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케말 아타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이 케말 아타투르크가 만들어냈던 터키 공화국, 지금은 튀르키예 공화국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터키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제가 터키 공화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 공화국의 기본 정신으로 세속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이 세속주의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정신이 바로 이 세속주의가 되겠습니다. 탈이슬람화 그리고 친서구화 정책을 이 케말 아타투르크가 펼쳐 보였는데요. 이슬람교를 국교의 지위에서 내려버렸습니다. 헌법에서 삭제시켜버렸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이슬람교가 국교였습니다. 하지만 1928년부터 이슬람교는 더 이상 이 터키 공화국의 국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이라는 히잡이라든지 부르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착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터키 공화국의 여성들한테 선거권을 주기도 하고요. 남녀 평등 교육도 실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튀르키예 문자가 있는데요. 이 문자가 과거에는 아랍 문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랍 문자가 아니라 아주 쉬운 영어식 로만 문자를 바꾸었던 인물이 아타투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어려운 아랍 문자 대신에 로마 문자로 사용하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 역할을 바로 이 아타투르크가 해냈습니다. 이슬람력도 폐지해버리고 서구가 사용했던 그레고리력으로 또 바꾸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 아타투르크는 아야소피아를 박물관으로 보존시켜서 종교의식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건물 자체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은 드디어 이스탄불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이스탄불이라는 의미가 큰 의미가 아니에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야소피아의 회벽칠로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성화, 모자이크화를 전부 다 덮어버렸는데요. 다시 복원시켰던 인물도 아타투르크가 되겠습니다. 회벽 제거 작업을 통해서 복원된 모자이크 성화입니다. 이처럼 이스탄불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이스탄불의 지정학적 위치를 알아내서 제국의 수도를 옮겼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 제국이 1000년 동안 더 유지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렸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콘스탄티노플의 랜드마크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어냈던 인물이고요. 이 성소피아 성당의 진가를 알아보았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파괴가 아니라 개조를 선택했던 지금의 아름다운 성소피아 성당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탄불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청년 튀르크당을 이끌고 죽기 살기로 지켜내었던 인물이 바로 케말 아타투르크가 되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이스탄불은 지켜졌는데요. 이처럼 이스탄불은 이 도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낸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문화를 품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평생 한 곳만 여행하라고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스탄불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